여러분, 올리브영이 예전에 미국과 중국에서 철수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때와 지금 이름만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 1호점 자리를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데요. 왜 애플 옆일까요? 무려 780평 대형 매장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세포라, 울타처럼 각 10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경쟁사 포화 시장인데요. 그런데도 올리브영은 4개의 매장 오픈 계획을 시작부터 갖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의 실패를 이겨내기 위해 올리브영이 어떤 공간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콘텐츠 이야기 들려드리는 우창균입니다. 올리브영이 미국에서 오픈 예정인 매장은 4곳입니다. 오픈 순서를 살펴보면 각각 매장의 역할이 다른데요. 올드 패서디나는 LA에서 조금 독특한 상권입니다. LA 북동쪽 18km 칼텍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있는 고소득 지역이고 콜로라도 블러바드를 중심으로 로드숍이 쭉 이어지는 전통적인 쇼핑거리입니다. 힙하거나 트렌디한 상권이 아닙니다. 오래됐고 안정적이고 동네 주민이 걸어서 오는 상권이죠. 여기서 핵심은 주변 테넌트 구성입니다. 올리브영이 들어가는 자리 옆에 애플이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알로요가, 닥터마틴, 루시드 보터스 쇼룸까지 애플 구경 온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올리브 식료품인 줄 알았다가 K-뷰티를 맛보는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이 상권은 저가 볼륨형이 아니라 브랜드 체험형 상권인 거죠. 매출을 많이 뽑는 게 목적인 자리가 아니라 브랜드가 어떤 맥락에서 보여지는지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올드 패서디나의 리테일 임대료가 스퀘어피터당 연 40에서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780평이면 연간 임대료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매출로 감당하기는 꽤나 어려운 임대료죠. 그럼에도 1호점을 여기에 여는 건 이 매장의 역할이 판매가 아니라 포지셔닝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영은 한인마트 옆이 아니라 애플 옆에 있는 브랜드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2호점은 LA 센츄리시티의 웨스트필드 쇼핑몰인데요. 2017년에 약 1조 원을 들여서 리노베이션을 진행했고 36,000평 규모로 코엑스몰과 비슷합니다. 애플, 티파니, 알로 같은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고 주변 중위 가구 소득이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구매력이 있는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자리인 거죠. 3호점이 제가 볼 때 가장 현실적인 자리입니다. 토런스는 LA 남쪽 사우스베이 지역인데 인구의 37.7%가 아시아인입니다. 그중 한국계가 11,600명, 일본계가 15,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델 아모 패션센터 자체도 미국에서 7번째로 큰 쇼핑몰이고 250개 이상의 매장에 딘타이펀까지 있을 정도로 아시안 소비자가 두꺼운 상권이죠. 이 자리의 역할은 명확한데요. 기본 매출을 만드는 베이스 캠프인 것입니다. 1호점과 2호점은 이미지 구축과 신규 고객 유입이 목적이었다면 토런스는 이미 K-뷰티를 알고 있는 소비자가 모여있는 곳이죠. 온라인으로 구매하던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다시 사는 구조가 된다면 가장 확실한 매출 구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호점에서 이미지를 잡고 2호점에서 볼륨을 만들고 3호점에서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이건 한국에서 브랜드들이 출점할 때 쓰는 전형적인 3단계 구조와 같은데요. 성수동이나 한남동에서 만났던 플래그십이 어느 순간 더현대에 입점하는 구조죠. 다만 이게 서울이 아니라 LA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거죠. 사실 올리브영이 해외에 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상하이 매장 10개, 2018년에는 미국 법인 설립, 결과는 둘 다 철수였습니다. 이유를 올리브영 스스로도 인정을 했는데요. 한국식 비즈니스 포맷을 그대로 중국에 옮겨서 구현하는데 그쳤다 라고 말했죠. 상당히 객관적으로 말했는데 매장만 옮겼지 그 안을 채우는 시스템은 옮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숫자로 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2013년과 2025년에는 매출부터 매장 수, 글로벌 몰, 그리고 외국인 매출 이런 각종 서비스나 기타 숫자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결정적 차이는 2013년에는 매장이 직접 나가서 손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사람이 있죠. 글로벌몰 회원 453만 명이 수요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매장을 열고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요를 확인하고 매장을 여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동 올리브영 매출의 95%가 외국인입니다. 188개 국적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해외에 매장이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이미 어떤 나라 사람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저희 채널에 계속 오시면 이런 데이터를 계속 볼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번 진출의 더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올리브영이 미국에서 여는 자체 매장은 4개입니다. 근데 올리브영 브랜드가 들어가는 매장은 4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올해 1월에 세포라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북미 세포라 650개 매장과 아시아 48개 매장에 올리브영이 큐레이션한 K-뷰티존이 들어갑니다. 2027년까지 영국, 중동, 호주로 확대 예정이죠. 그리고 3월에 캘리포니아 블루밍턴에 1100평짜리 물류센터를 세웠습니다. 세포라 K-뷰티존 브랜드의 물류까지 올리브영이 전담하는 E2E,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공간 전략 관점에서 이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3년 구조는 매장은 판매와 브랜딩, 물류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2026년 구조에는 자체 매장은 체험과 포지셔닝, 그리고 세포라 650개는 유통 확장, 글로벌 몰은 재구매와 데이터를 축적을 하죠. 그리고 물류센터는 공급망을 확보하고요. 부동산에서 흔히 쓰는 말로 자산을 경량화하고 운영을 분산시킨 구조입니다. 자체 매장에 모든 걸 걸지 않으니까 매장 하나가 안 되더라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장의 역할이 매출을 뽑는 곳에서 브랜드를 보여주는 곳으로 바뀐 거죠. 올리브영의 미국 매장 4개는 성수동 팝업이랑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브랜드를 발견하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이나 세포라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건 올리브영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리테일 브랜드들이 해외에 매장을 여는 흐름이 시작됐는데 출전 방식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신사도 해외 매장을 열고 있고 젠틀몬스터는 이미 뉴욕이나 베이징, 상하이에 쇼룸을 운영합니다. 이 브랜드들이 해외 매장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건 리테일 공간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장이 매출을 만드는 자산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만드는 마케팅 비용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올리브영을 케이스 스터디로 다뤘는데요. 한국 뷰티 기업으로는 2006년 아모레퍼시픽 이후 2번째라고 합니다. 20년 만이죠. 근데 하버드가 주목한 건 매출이 아닙니다. MD 큐레이션, 옴니채널, 브랜드 생태계, 올리브영이 만든 구조를 본 거죠. 2013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구조가 지금 미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케이스 스터디까지로 이용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한 성과죠. 이번 진출이 성공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세포라나 울타가 1000개 이상 있는 그런 시장에서 단 4개의 매장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같은 회사가 같은 오프라인으로 같은 해외 시장에 들어가는데 공간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매장이 파는 곳이던 시대에서 발견하는 곳이 된 시대, 그 차이가 결과를 어떻게 바꿀지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봐도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 출점 전략의 데이터와 세포라 파트너십 구조 등 다양한 분석은 아래 뉴스레터에서 다루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